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김우성입니다. 방금 3시 뉴스에서도 들으셨지만 온라인 취업 포털이 500개 기업을 조사해서 신입사원 채용의 적당한 나이 봤더니 남자는 30세보다 어리고 여자는 28세보다 어려야 한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주변만 둘러봐도 이 나이에 쉽게 취업하기 어려운 게 요즘 세태인데요. 직원들이 불편해한다라는 이유, 그 이유를 들으신 분들은 그 직원들을 불편해하실 것 같습니다. 취업문 이제 바늘구멍이 아니라 아예 막혀버린 것 같은데요. 사람을 뽑는 선발을 어렵게 하기보다는 뽑힌 사람이 제 몫을 또 그 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기업과 사회에 이득이 되지 않을까요? 어려운 취업 여건에 나이까지 걸림돌이 되어선 안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나이가 죄는 아니니까요. 기업들도 취업에 적당한 나이보다는 취업에 적당한 능력을 찾으면 좋겠습니다. 취업, 결과가 아니라 시작을 인정받는 것 아닐까요? 나이, 스펙 등 결과만을 보다 보면 위대한 시작을 만들어낼 사람을 놓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시작을 응원하면서 2016년 1월 12일 화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가장 빠른 증시 분석. 오늘의 증시 분석. 증시가 마감되면 따끈따끈한 증시 뉴스를 전해주는데 마음은 조금 서늘한 것 같습니다. 흥국증권 서동필 수석연구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증시를 보면서 걱정의 시선들이 많은데 오늘 코스피 지수와 변동 상황 어떻습니까? 네, 오늘 종합주가지수는 2000선을 회복하는 노력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3.98포인트 0.21% 하락해서 1890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도 3.66포인트 0.54% 하락해서 671.30포인트에서 마감을 해서 전반적으로 장 초반에 나타났던 상승세를 지키지 못하고 하락 마감하는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수급 측면에서 보면 외국인 투자자들 오늘도 역시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지금 22일 연속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는데요. 외국인 투자자들 코스피 거래소에서는 2,400억 원, 반면에 코스닥에서는 350억 원 정도 매도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기관 투자자들 거래소에서는 191억 원 매수를 했지만 코스닥에서는 455억 원 매도 우위를 보이면서 서로 엇갈린 모습의 수급이 나타났다라고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외국인의 매도가 지금 주가 하락의 원동력이다 이런 시선들이 많거든요. 끊임없이 팔아치우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 흐름이 계속될지 또 그 원인이 뭔지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글쎄요. 외국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중국 증시가 가장 불편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 들어서 중국 증시는 한 15% 정도 하락을 했는데요. 가장 인근 지역에 있는 한국이 중국 증시의 불안에 가장 직격탄을 받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의 원달러 환율도 오늘도 0.5원 올라서 1210원까지 올라갔는데요. 원화가 약세일 때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시장에 대한 매력도를 느끼지 못한다는 점, 이것들이 우리나라 증시에 대해서는 외국인이 떠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도 중국 증시가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 못합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 무엇보다도 중국 증시가 가장 먼저 안정되는 모습이 나타나야 외국인 투자자들이 좀 돌아오지 않을까 싶고요. 이 시점은 다음 주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 정도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구매력이 조금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면이 있고요. 지금 상하이 종합지수는 3,000선을 지키고 있는데 우리 증가 코스피 지수 1,900선을 지켜야 한다. 가격 매력 기준선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주식에 대해서 아직 조금은 더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1,900선의 의미와 그것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반적으로 시장에서는 이 마디 지수라고 하는데요. 네. 이것이 1900선이 이제 우리는 마디 지수의 일환이고요. 상해 종합주가 지수는 3000선이 지금 마디 지수인데 지금 이 우리나라에선 특히 이 1900선을 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계속 1900선 정도에서는 지지력을 발휘해주고 다시 시장이 반등에 들어서는데 어떤 이 지지력을 보여주었던 레벨이기 때문에 지금 1900선이 지켜져야지 다시 투자자들의 이 투자 심리가 회복될 수 있다라는 어떤 심리적인 지지선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까지는 계속 1900선을 지켜내진 못했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1900선에서 크게 이탈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시장은 계속해서 1900선이 상당히 중요한 레벨이다. 여기서 이 1900선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면 1800선 초반 또는 중반까지 밀릴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1900선을 지켜내야 된다. 동시에 상해 종합주가지수 역시 3000선을 지켜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귀추가 주목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1900선에 민감하게 이렇게 언론과 또 경제계나 혹은 증권가에서 얘기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께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코스닥도 오늘 코스피와 좀 비슷한 모양새로 등락을 거듭했던 것 같은데 코스닥은 좀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코스닥은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는 코스피보다는 잘 버티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수급 측면에서 오히려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좀 사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초에 들어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좀 낙폭이 컸지만 코스닥은 제약바이오를 중심으로 그나마 좀 잘 버텨내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의 시장 상황이 오히려 코스피보다는 더 낫다라는 것이고요. 뭐 일반적으로 1월, 2월 달은 코스닥을 중심으로 한 중소형주가 대형주보다는 상대적인 수익률이 더 좋다라는 것을 지금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절대 수익률 측면에서 본다면 여전히 좋은 수익률을 가져다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좋지만 절대적으로는 여전히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얘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흥국증권의 서동필 수석연구원이었습니다. 오후에 만나는 싱싱한 경제 소식, 경제뉴스 브리핑. 네, 이 시각 싱싱한 경제 뉴스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비즈니스워치의 김춘동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정부 얼마 전에 저희가 담배세 관련해서도 이 인터뷰를 했었는데 드디어 세수 펑크를 벗어났다고요. 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국세 수입이 206조 2천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작년에 과 비교하면 16조 8천억 원 정도 더 거친 건데 이에 따라서 작년에 전체 국세 수입은 220조 원 안팎을 좀 기록할 것으로 좀 추정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정부의 전망치인 215조 7천억 원보다 4조 원 이상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2011년 이후에 4년 연속 이어진 이 세수 결손에서 드디어 벗어나게 되는 건데 이 세수 결손은 정부가 실제 거둬들인 세수가 예산안을 편성할 때 예측한 세수에 미치지 못해서 이 펑크가 나는 걸 말합니다. 네. 자, 이거 늘 문제다라고 했지만 또 일각에서는 정부는 원래 펑크가 나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네. 올해 경제 상황이 썩 좋은 편이 아니었는데 세금은 많이 거쳤다. 언뜻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원래 세금 수입이 늘어나는 건 좀 경기가 좋아야지 좀 늘어나는 게 제일 좋은 건데요. 네. 올해는 이 부동산 거래가 좀 많이 늘었고 또 담배값 인상에 따른 영향이 컸습니다. 네. 실제로 지난해 부동산 거래가 크게 늘면서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가 많이 거쳤는데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전년보다 7조 4천억 원이나 더 거쳤습니다. 네. 또 이 담배에 붙는 이 개별 서비스세와 증권거래세 등이 포함된 기타 세수도 이 4조 3천억 원이 늘었는데요. 이 담배세 인상으로 작년 한 해 동안 더 거친 세금은 3조 6천억 원으로 집계가 됐고 이 담배 세수는 처음으로 1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네. 세금 많이 거쳐서 좋은 데 쓰면 되는데 이 담배세 많이 늘어난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불편하시기도 합니다. 네. 자, 앞으로 여러 장의 신용카드 잃어버리신 분들 단 한 번만 신고하면 된다고요? 네, 금융위원회가 이 금융 소비자들의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이 제도 개선을 좀 추진을 하기로 했는데요. 네. 우선 신용카드 분실 신고가 좀 간편해질 것 같습니다. 지금은 신용카드를 잃어버리면 각 카드사 콜센터에 일일이 좀 전화를 해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카드를 한번 잃어버리면 이 카드사마다 이 콜센터 번호를 찾느라 이 정신이 좀 없곤 하는데 앞으로는 한 곳만 전화를 해도 이 ARS 등을 통해서 이 다른 카드사 번호를 일단 좀 일러주는 시스템을 좀 구축하기로 했고요. 네. 또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이 분실 신고를 일괄 신고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습니다. 예, 이를 분실하고 또 만약에 부정 사용이 될 경우 참 문제가 복잡해지는데 이렇게 좀 소비자 위주로 돌아가는 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소득원, 즉 돈 버는 게 없더라도 신규 통장 개설이 쉬워진다고요. 네, 2014년에 이 대포통장 피해 방지 특별법이 좀 시행이 되면서 이 새롭게 계좌를 만들려면 공과금 영수증이나 근로계약서 같은 이 통장 목적에 맞는 이 증빙 서류가 좀 필요했었습니다. 네. 이 때문에 소득이 없는 주부나 취업준비생 등은 이 통장을 발급하는 데 좀 어려움을 겪었었는데요. 앞으로는 100만 원 수준의 거래 한도 내에서는 일단 통장을 좀 만들어주기로 했고요. 2, 3개월 뒤에 문제가 없으면 이 거래 제한을 좀 풀어주기로 했습니다. 또 요즘에 보험이나 카드 불안전 판매가 좀 많은데 이 보험이나 카드 상품에 가입할 때 금융회사와 이 전화 통화한 내용을 쉽게 다시 듣기도 좀 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네, 본인이 제대로 듣지 못해서 혹은 뭐 정확하게 설명해야 될 고지 의무가 있는 설명을 하지 않았을 땐 사실 소비자가 문제 제기할 수 있거든요. 이게 네. 다시 듣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군요. 네, 맞습니다. 예, 저도 오프닝에 지금 얘기했고 많은 분들이 좀 분노하고 있습니다. 저희 뉴스에 여러 번 나오고 있는데 10개 기업 중에 한 4개 정도는 일정 수준의 나이를 넘긴 신입사원 채용을 꺼린다. 그러니까 나이 때문에 사람을 안 뽑으려고 한다. 이 얘기인데요. 네, 그 온라인 취업 포털인 사람인이 이 511개 기업으로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이 40% 정도가 이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이 적정 연령을 넘긴 지원자는 꺼리는 편이다. 뭐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이 기존 직원들이 불편해해서라는 답변이 48%로 가장 많았고요. 네. 이 나이만큼 연봉 등의 눈높이가 높아서 또 이 조직 유해 질서가 흔들릴 것 같아서 뭐 등의 답변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예. 뭐 저희가 뉴스와 또 오프닝에서 충분히 말씀드려서 또 더 추가 질문은 안 드리지만 중요한 건 사실 그 사람의 능력과 성과인데요. 그것과 무관한 것들이 사람을 평가한다는 게 조금 안타깝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삼성전자의 백혈병 관련 분쟁 참 오래 끌고 있었고 뭐 영화까지 나왔었는데 사실상 마무리됐다라는 얘기가 있네요. 네, 그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에서 이 발생한 것으로 의심이 되던 이 백혈병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삼성전자와 피해자 또 제3자 측이 모여서 그동안 협상을 벌여왔는데요. 2007년 10월에 이 이슈가 처음 제기된 지 무려 8년 3개월 만에 재발 방지 대책에는 일단 최종을 하기를 했습니다. 네.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 현장에 대한 종합 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옴부즈맨 위원회를 좀 설치를 해서 재발 방지를 위해서 좀 노력을 하기로 한 건데요. 양측의 쟁점은 보상과 사과, 재발 방지 등 크게 3가지였는데 이 가장 민감했던 재발 방지 대책이 일단 합의를 하면서 이 사과와 보상 문제도 조만간 정리가 될 것 같다고 합니다. 예, 아직 사과와 보상 문제는 정리가 되지는 않은 상황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네. 자, 조속히 잘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 석유업체인 아람코 기업 공개를 추진하고 있다고요? 네, 그러면서 좀 벌써 세계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네. 이 영국의 경제 주간지인 이코노미스트는 이 세기의 매각이다, 뭐 이렇게 표현했을 정도입니다. 네. 이 사우디 정부의 구상대로 아람코의 자회사만 상장을 해도 이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좀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월스트리트 저널의 분석에 따르면 이 하루 세계 석유 공급량의 10%를 생산하는 이 사우디 아람코가 상장을 하면 시가총액이 10조 달러, 우리 돈으로 무려 1경 2천 조 원에 이를 것으로 그렇게 좀 전망이 됐습니다. 네. 현재 세계 최대 기업인데 애플인데요. 이 애플의 시총이 7,500억 달러 수준이니까 애플의 10배를 훨씬 웃도는 세계 최대 기업이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네, 우주 대장주가 탄생하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자, 아람코 뭐 가스값부터 시작해서 에너지 관련해서는 엄청나게 큰 기업인데 네. 이 국제 석유 질서까지도 변화할 수 있다. 이 상장이 의미하는 게 그런 의미도 네.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아람코는 이 세계대전 후에 서방 국가와 간의 석유 권력 쟁탈 과정에서 좀 탄생을 했는데요. 뭐 그 가운데서 뭐 이제 사우디가 좀 이제 국유화를 좀 했었는데, 이 사우디는 이 아람코를 내세워서 이 석유 수출국 기구에서 이 국제 유가를 좀 쥐락펴락할 만큼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미국이 셰일가스 생산에 좀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이 미국과 사우디 간의 에너지 동맹에 좀 균열이 생겼다, 이런 평가가 좀 나왔고요. 이번에 이 아람코 상장은 이 미국과 사우디의 에너지 동맹으로 상징되는 이 전후 국제 원유 질서의 한 축이 종언을 고했다, 뭐 이런 평가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미국은 이란을 풀어주고 이란과 사우디는 싸우고 있고 이런 것들만 봐도 지금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자, 롯데마트가 또 대중들로부터 지탄받을 만한 일을 벌였네요. 네,
그 돼지고기 납품 단가를 후려친 혐의로 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좀 조사해 놨었는데요. 이 롯데마트는 이 삼겹살 데이 등이 자체 할인 행사를 하면서 이 납품 단가를 후려치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한 돼지고기 납품업체의 신고로 시작이 됐는데 이 롯데마트의 3년간 돼지고기를 납품해온 이 업체가 이 최대 50%의 납품 단가 후려치기로 모두 100억 원의 손해를 봤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롯데마트는 이 협력업체의 원가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이 삼겹살 납품을 강요한 것은 물론이고요. 또 물류비, 카드 행사 판촉비, 또 이 돼지고기 세절비 같은 각종 비용도 떠넘긴 혐의를 좀 받고 있습니다. 예, 이런 게 비일비재한데 롯데마트는 어떤 입장입니까? 일단 뭐 부인하고 있는데요. 그 행사 때문에 일시적으로 낮아진 단품 단가는 행사 후에 이 단가를 다시 올려서 사들이는 방식으로 모두 보전해줬다. 뭐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연간 삼겹살 매입 금액을 따져보면 이 평균 이 단가보다도 항상 높은 수준이었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롯데마트는 2014년 말에도 이 제품 홍보를 위한 시식 행사 비용을 이 납품업체에 떠넘겼다가 공정위원회에서 과징금을 부과받은 적이 있는데 이번 조사 결과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안 그래도 사회가 어려운 상황에 또 갑질 논란 불이 붙으면 더 어려울 텐데요. 이 대중들이 선택하기엔 현명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원의 최명경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장사를 하다가 급하면 잠깐씩 문을 잠그고 갈 수밖에 없는데 손님들한테 미안하죠. 한 번이라도 시원하게 아는 사람끼리 통하는 대한민국 1등 브랜드 CJ 제일제당 전립소 080-000-9988 1등 브랜드는 07년에서 14년 식약처 소팔메토 생산 실적 기준입니다. 네, 생생경제 함께하고 있는 지금 3시 26분 30초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1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자, 생생 퀴즈 내드리는 시간이죠. 오늘도 푸짐한 선물 여전히 함께하고 있습니다. 알칼리수로 건강해지는 내 몸 A수 생수 한 박스 보내드리고요. 사계절 겨울왕국 원마운트 스노우파크 티켓도 한 쌍 선물로 드립니다. 아직 많이 남아있어요. 계속 드릴 거니까요. 퀴즈 그리고 여러분들의 의견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답 보내실 곳입니다.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샵 0945 우물정 0945번 문자 보내시면 50원의 유료 문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유료 서비스고요. 스마트폰 앱 예스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퀴즈 내드리겠습니다. 한국은행이 이것 없는 사회의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사용하기 불편하고 관리 비용이 많이 드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연구를 거쳐서 한 2020년까지 방안을 마련할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없어지면 지금의 10원, 50원, 100원, 500원짜리의 이 금액을 대신할 충전 선불카드 등 다른 결제 방식을 활용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10,000원으로 9,500원짜리를 사면 거스름돈 500원을 이것으로 받지 않고 가상계좌에 연결된 선불카드에 입금되는 방식입니다. 구리, 은, 니켈, 또 이들의 합금 따위로 만든 동그랗게 생긴 모든 돈을 통틀어서 이것이라고 말하죠. 무엇일까요? 참 쉽습니다. 정답 맞춰주시면 여러분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대한간호협회는 보건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중소병원협회와 함께 간호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합니다. 가족이나 간병인 대신 간호사로부터 간호를 받을 수 있는 포괄 간호 서비스를 확대 적용하기 위해선 더 많은 간호사 인력이 필요합니다. 환자에겐 편안하고 안전한 간호를 제공하고 환자 가족에겐 사회적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포괄 간호 서비스 제도. 간호취업지원센터에서 간호사 재취업 관련 교육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은 1522-1755, 1522-1755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물 없는 한라산, 물 없는 제주 바다를 상상할 수 있나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은 깨끗하고 건강한 물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제주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건강한 물은 우리의 몸과 마음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일. 아름다운 물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아름다운 물 캠페인은 광동제약과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와 함께합니다. 삶을 위한 생생한 라디오 경제. YTN FM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생생경제
3시 30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생생 인터뷰, 카카오가 국내 최대 음원 서비스 멜론을 운영하는 로엔 엔터테인먼트를 인수했습니다. 로엔이 막대한 자본력과 플랫폼 파워를 가진 카카오와 합쳐지면서 글로벌 진출 발판을 마련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로엔은 정말 많은 그 대중음악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많은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인데 대중문화계에 지각 변동이 있을 것이다, 여러 가지 예측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될 것인가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진 걸까요? 김성수 문화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예, 저희 YTN 라디오와 또 오랜만에 연결해 주셨네요. 예. 카카오와 인수합병한 로엔 엔터테인먼트, 서울 음반으로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회사입니까? 여러분들은 아마 멜론이라고 하는 사이트로 더 기억을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그 최대 음원 시장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프라인에서도 전체 그 점유율 40% 가까이를 점유하고 있는, 그래서 전체 음원 시장의 50%와 또 그 전체 오프라인 시장에서의 40%를 점유하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국내 음악과 관련돼 있는 원톱 유통회사입니다. 예. 그리고 이 멜론 외에 로엠 엔터테인먼트라고 해서 아이유가 소속돼 있는, 그러니까 실질적인 음원을 제작할 수 있는 제작사도 가지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카카오톡과 결합을 하게 되면 새로운 유통망, 다시 말해서 이제 모바일 또 SNS 이런 쪽의 유통망까지 확보하게 되면서 명실상부하게 우리나라의 원톱 음악 관련 종합 서비스 회사, 이런 위상을 갖게 됩니다. 네. 이런 측면 때문에 뭐 일각에서는 독과점이 된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도 하고, 네. 카카오톡의 입장에서는 또 멜론과 손잡으면서 사실상 세계 시장은 아이튠이 다 석권하고 있는데 동남아와 중국을 발판으로 해서 아이튠과 대결할 수 있는 새로운 구도를 만들어낼 토대를 쌓았다, 이렇게 자평하기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자, 대중문화계에도 대규모 지각 변동이 될 거다. 사실은 이렇게 좀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중음악계가 아이돌이라던가 혹은 뭐 예능 프로그램을 위시한 프로그램에 이제 출연하는 이 젊은 음악인 친구들 위주로 꾸며져 있어서 다양성도 없고 세대적인 공감대도 부족하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음원 시장과 또 온라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이 두 회사가 합쳐졌을 경우 어떻게 보십니까? 시너지가 될까요? 아니면 오히려 더 좀 단순화되는 악영향이 있을까요? 뭐 회사 자체는 시너지가 분명해 보입니다. 네, 회사 지금 자체로는. 로엔 같은 경우가 로엔 같은 경우가 확보하고 있는 회원 수가요, 무려 2,800만이에요. 네. 유료 회원만 360만이고 활성화되어 있는 회원이 460만입니다. 네. 엄청난 자산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럼 이것보다 더 넓은 팬층을 확장할 수 있는가? 한국에서는 불가능한 상황이죠. 네. 50% 이상 석권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진짜 완전한 독점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이 오히려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로엔 같은 경우도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네. 그럴 때 마땅한 파트너를 찾지 못해가지고 사실 얼마 전에 이제 중국과 함께 손을 잡고 LETV라고 하는 걸 만들었는데 이런 게 일종의 사업 다각화의 일환이었던 거죠. 네네. 그렇지만 로엔 같은 경우는 음악 콘텐츠 외에 다른 콘텐츠들이 없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가슴 아픈 부분들이 있었겠고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로엔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K-팝의 어떤 힘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투자는 하지만 마땅한 그런 완성된 투자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을 터인데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카카오톡과 합치게 되면 엄청난 시너지가 발생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이미 카카오톡은 카카오 뮤직도 있지만 이렇게 생태계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회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음악인들이 들어와서 정말 다정다감하게 음악을 만들고 즐기면서 심지어는 거기서 시린이 발굴이 돼서 로엠에서 제작이 돼서 음원으로 나오는 이런 시스템들을 다 갖출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된다면은 음악인들한테도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로엠이 혹은 카카오가 지향하고 있는 것이 예술적인 음악, 예술적인 음악들로 새로운 그런 생태계 환경의 조성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수익이거든요. 네. 그렇다고 본다면 획일화를 더
앞당길 수 있는 그런 시너지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3,900만 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카카오톡도 어마어마한 소비자 데이터, 빅데이터를 갖고 있는데 로엔도 예. 작년 10월에 그 대표가 나서서 2,800만 명의 빅데이터를 갖고 있다, 공개하겠다 이런 예. 얘기가 있는데 뭐 전 국민의 음악에 관련된 취향과 머릿속을 읽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모두가 좋아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의미 있는 음악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요. 그렇죠. 지금 현재 좋아한다고 해서 언제까지 좋은 음악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빅데이터는 우리들에게 안정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사업을 할 수 있기는 해주지만 새로운 비전을 과연 거기서 찾아낼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물음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네. 그럴 때 이 카카오톡은 카카오톡이 갖고 있는 어떤 기업의 마인드는 하나의 또 다른 도전이 될 수도 있고 출구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지금 현재 카카오가 계속 지향해 나가는 것은 원스톱으로 모든 생태계를 장악함으로써 안정적인 그런 사업의 확산을 꾀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점들이 자본의 속성이기 때문에 또 어떻게 진행될지는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거의 대부분의 얘기를 아주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일단은 기업으로서 또 수익적 측면에서의 두 회사, 거대 음원 회사와 또 IT 공룡의 결합은 수입과 기업적 측면에서는 일단은 시너지를 내고 이익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은 이 김성수 평론가께서는 이들이 이렇게 덩치가 커지고 정말 뭐 적이 없어질 만큼 최고가 됐는데 어떠한 문화적 정책이나 어떠한 콘텐츠 생산 정책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들한테 좀 제언을 할 수 있다면요. 실제로 아이튠즈와 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는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어내야 된다고 봅니다. 아이튠즈와 경쟁할 수 있는 생태계요. 예, 네. 결과적으로는 이제 동남아와 중국을 토대로 해서 아이튠즈와 세계 시장에서 싸워나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유용한 콘텐츠가 K-팝이죠. 네. 그래서 실제로 로엠을 잡은 거죠. 다른 데와 손잡은 게 아니라 로엠을 잡음으로써 이미 중국과도 일정한 합작을 이뤄냈고 그리고 동남아의 진출을 모색하고 있었던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시너지가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아이튠즈가 제공하고 있는 획기적인 음원 가격의 배분이라든가 또 신인도 누구든지 좋은 음악만 있으면 시장에서 선택될 수 있는 그런 생태계 네. 이런 생태계를 어떤 다른 방식으로 카카오톡이 제공해 줄 수 있느냐 그러면서 진짜 신선한 음악들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면서 세계 팬들을 끌어올 수 있느냐 이런 전략들이 네.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요. 이건 그야말로 우리나라 시장에 뭐 아이돌 중심으로 나눠먹게 하는 그런 시장에 눈을 두고 있을 그런 자세를 가지고는 발전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결국 아이튠즈를 뛰어넘는 글로벌 음악 또 문화 콘텐츠 회사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이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문화평론가 김성수였습니다. 세계 경제가 내 주머니 속으로 경제 도미노. 네. 경제 도미노 저희가 개편하고 마련된 코너입니다. 도미노 말 그대로 하나의 돌을 쓰러뜨리면 그게 서로 연결돼서 계속 이어지는 현상인데요. 하나의 경제 현상을 조금 더 깊이 있게 그 맥락을 들여다보자라는 취지로 준비됐습니다. 경제 도미노 최백은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연결합니다. 최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경제 관련해서 신문을 보면 요새 재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온통 중국 얘기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중요하지만 너무나 이 얘기만 계속 다뤄지는 것 같은데 증시 폭락의 원인을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몇 가지 요인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했는데요. 네. 연초에 이제 그러니까 이 폭락 사태가 이제 시작됐죠. 이제 그 시작된 이유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제조업 경기가 둔화 소식이 알려지면서 네. 그러면서 이제 사실 이제 지난해 4분기에 중국 증시가 급반등했었어요. 네, 지난해 8월 달에 급반등됐군요. 그러니까 이렇게 폭락했다가 10월 달부터 이렇게 회복이 되면서 이제 급반등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나쁜 이제 경기 둔화 소식이 이제 그러니까 경기 둔화가 더 증대될 것이라는 이러한 이제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제 하락하는 데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을 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자본 유출
해외 자본들이 이제 그러니까 유출이 가속화될 거다라는 이제 이런 우려가 증대되어지면서요. 그게 이제 위안화 절하로 이어지게 되고요. 네. 위안화 절하는 다시 또 이제 자본 유출을 가속화시키는 악순환 고리를 또 형성을 하죠. 네. 또 하나는 이제 중국이 경제 규모에 비해서요. 중국의 주식 시장은 그렇게 덩치에 비해서 그렇게 우리가 발달된 시장이 아닙니다. 네. 개인 투자자가 거의 한 82%의 거래량의 82%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요. 개인 투자자 중심의 이제 시장인데요. 그러다 보니까는 굉장히 루머에 과잉 반응하는 투기성 시장이란 특성이 갖고 있습니다. 네네. 이런 것들이 서로가 이제 맞물리면서 지난 4분기 급반등했던 것이 이제 저는 이제 증시가 조정되어지는 하나의 성격으로 좀 보고 싶어요. 네네. 왜 그러냐면 지난 우리가 한 몇 년 동안 쭉 중국 증시를 보게 되면 많이 올라갈 때는 한 5,500대까지 올라갔다가요. 네. 떨어질 때는 2,000 밑으로까지 떨어지고 막 이렇게 변동성이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그 중국 증시를 그러니까 우리가 좀 특성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문제는 이제 이 중국 증시하고 중국 경제를 저는 동일시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아, 다르다. 네. 네, 중국 증시가 중국에 그러니까는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의 실물 경제를 그러니까 중국 증시가 폭락했다고 해가지고 중국의 경기에 대해서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전망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PMI 지수가 회복되지 않고 중국의 실물 경제가 경착륙할 것이다. 이런 전망 때문에 오히려 증시가 나빠졌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좀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군요. 예, 왜 그러냐면 PMI 지수는요. 제조업 PMI 지수는 지금 중국만 나쁜 게 아니라요. 네. 전 세계가 제조업에 그러니까 이 과잉 설비를 이게 구조조정하는 문제를 지금 진행들 하고 있어요. 네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그렇고요. 네. 심지어 미국같이 경기 회복된다는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제조업이 그러니까 금융위기 이전에 그러니까 신용에 의해 가지고 과잉 이제 그러니까 이 생산 능력이 만들어졌던 것이 네.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수요가 둔화되어지면서 이게 이제 그러니까 구조조정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과잉 설비를 구조조정하고 생산을 그러니까 좀 생산이 좀 부진해지고 재고가 증가하는 이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측면과 더불어서 반면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서비스업이 진행이 되어지는 측면도 있고요. 네. 수출이 감소한 대신에 이제 소비 주도형 성장도 어느 정도 이제 견고하게 진행이 되어지는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첨단 기술 산업 성장도 그러니까는 견고하게 진행되어지는 이런 측면도 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물 경제를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치게 증시하고 그러니까 연결시켜 가지고 과도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지금 중국 증시 뭐 3,000선 또 우리나라 국내 증시는 1,900선 이렇게 어떤 마지막 구매력 을 갖고 있는 이 정도 지수선이 유지돼야 한다, 뭐 받쳐줘야 한다 이런 말도 있는데 3,000선이 붕괴되기도 했거든요. 그렇죠. 증시 뭐 정리되는 과정이라고까지 교수님이 설명해 주셨는데 언제까지 또 어느 정도 수준까지 중국 증시가 흔들리거나 혹은 무너질 거라고 보십니까? 중국 사회과학원이요. 중국의 대표적인 이제 국영인재니까는 그 연구소가 네. 3,200에서 4,000선을 이제 등락할 거라는데 이 전망이 이미 깨져버렸죠. 그렇죠. 깨져버렸는데 왜 그러냐면 제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중국 주식시장은 굉장히 변동성이 심한 이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우리가 흔히 자석 효과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쏠림 현상이라든가 자석 효과도 얘기하는데 개인 투자자들 중심이다 보니까 좀 시장에 그러니까 비관적인 어떤 전망이 휩쓸게 되면 와, 그 쏠림 현상이 생기는 이런 이제 특성을 갖고 있어요. 조정 기능도 제대로 작동을 못 하고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과도하게 이제 그러니까 변동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제가 볼 때는 뭐 3,000선이라는 게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네. 3,000선 이하로도 내려갈 수가 있고요. 단지 이제 문제는 뭐냐면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 주식시장은 관제 증시라고 우리가 흔히 이제 부르고 그러는데요. 네.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 중국 당국이 어느 정도 통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네. 실제로 과거에도 보게 되면 정책에 의해 가지고 중국 주식시장을 그러니까 통제를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주식시장이 지나친 폭락은 그러니까 중국 정부에서 용인하지 않을 거고요. 네.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그러니까 한 이 3,000선이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무너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만은 3,200선에서 3,500선을 이렇게 우리가 넘나들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고 봅니다. 네. 그 역시 또 조정의 과정이라고 설명하시는 것과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중국 국가 경제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중앙재경도서조 시진핑 총리가 이제 여기 소조장으로 있는데 V자 성장은 기대하지 마라. 반등해서 다시 올라갈 일 없다. L자 성장이다.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불을 끄고 있는 듯한 모양새가 보입니다. 그런데 한머니도 말씀하신 것처럼 빠져나가는데 우리 증시, 그러니까 한국 경제에는 또 아주 민감하게 또 중국 옆에 있기 때문에 더욱더 영향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좀 선방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좋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우리가 중국 주가하고 한국 주가 간에
통계적인 상관관계는 별로 우리가 높지 않습니다. 네. 이제 그 이유는 뭐냐면 앞에서 얘기했듯이 중국 주가가 중국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아요. 직접 연관성이 좀 많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러다 네. 보니까는 우리나라의 실물 경제가 중국 실물 경제는 영향을 받는데 크게 영향을 받는데 그러니까 중국 실물 경제가 크게 변한다면은 비관적으로 빠진다면은 한국 실물 경제도 직격탄을 맞게 되고 그게 한국 주식 시장에 반영이 될 수 있는데 네. 중국 주식 시장이 중국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 보니까는 이게 그러니까는 상관관계가 높지 않게 나타나는 거고요. 네. 단지 그것보다는 최근에 중국의 주식 시장의 조정이 위안화 절하고 관련돼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위안화 절하는 중국의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네. 과거에는 중국이 중간재 수입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위안화 절하가 별로 수출에 영향을 안 미쳤었는데요. 중간재 자급도가 높아지면서 중국에 그러니까 위안화 절하가 중국 상품의 이 수출 경쟁력을 굉장히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방어적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하고 굉장히 경합성이 높아지는 이런 이제 그러니까는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네. 이런 방식으로 즉 중국이 가격 경쟁력을 위해서 위안화를 인위적으로 인위적인 게 사실 당연한 거긴 합니다만 평가 절하를 하는 것들이 우리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으나 증시의 지수의 급락이라던가 폭락으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은 조금 달리 봐야 한다. 이렇게 지금 설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자, 우리나라는 그럼 안전한가? 일단 그 걱정들이 많이 되는데 외환 보유고 얘기에 논란이 있었어요. 얼마 전에. 이 외환 보유고 적절하다, 부족하다, 안심할 수 있다, 없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IMF 트라우마 때문이기도 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지금 그 중국 같은 경우도요. 중국이 지금 이제 3조 외환 보유가 줄어들어가지고 3조 3,300억 달러 정도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그런 거 갖고 있는데 중국의 3조 달러 이상도 그러니까 부족할 수 있다 이런 말도 시장에 나올 정도이거든요. 네네.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 그 글로벌 경제니까는 이 유통되어지는 그러니까 자본 규모가요 상당히 큽니다. 네. 크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외환 시장 규모가 작다 보니까는 그 외환 보유고와 관계없이 그러니까는 시장에 그러니까 굉장히 자본이 상당히 그러니까 유출되기 시작할 때는 그것이 외환 시장을 굉장히 불안정하게 만들 수는 충분히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외환위기라는 것이 과거에 일반 사람들은 IMF 사태 때처럼 우리가 국가 부도 사태 같은 경우 즉 뭐냐면 달러를 갚지 못하는 이런 상태를 빠지는 경우로 이제 연상들 할 수 있는데 그런 상황은 우리가 일어날 가능성은 작은 대신에요. 네. 환율의 변동성이 굉장히 그러니까 급격하게 우리가 변동하는 것도 외환위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문가들은요. 네. 이제 그런 가능성은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사실 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우리 경제가 사실 수출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교수님 말씀하신 환율이라던가 이런 외환에 비롯된 위험, 리스크 관리해야 되는데 정부 정책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유일호 그 새 경제팀 청문회에서는 크게 우려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안정기조로 설명을 했거든요. 교수님은 어떤 준비가 필요한다고 보십니까? 저는 현 정부의 이 경제 체질 개선이라는 것이요. 기본적으로 이제 기업의 비용 부담 완화라든가 혹은 사회적 비용을 수반하는 방식으로 기업에게 새로운 수익 사업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이러한 방식은 기업에게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네. 과거에 우리가 IMF 사태 이전에 90년대에도 사실 그 당시에도 우리나라의 금융 비용이 비싸다 기업들의 그다음에 인건비 비싸다 토지 가격 비싸다 해가지고 그런 걸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하다가 IMF 터졌었거든요. 네. 지금 우리 경제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과제는요. 내수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고 그다음에 제조업 등 우리 산업 경쟁력이 약화됐다는 점입니다. 네. 그래서 이 두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체질 개선하려면요. 내수 강화를 위해 가지고 가계부채를 선제적으로 해결한다든가 가계소득을 강화를 위해 가지고 고용 안정성을 강화한다든가 네. 그다음에 이제 제조업을 고부가 가치하고 새로운 그러니까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산업을 만들어낸다든가 그래서 이 산업과 경제구조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문제가 네. 기본적인 체질 개선인 것이지 기업에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비용을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완화시켜주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동차 종류를 아예 바꿔라 이렇게 들리기도 합니다. 예, 연료료 값을 싸게 해주는 게 아니라 트럭에서 그렇죠. 승용차로 바꿔라 이런 식의 얘기로 들리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와 함께 경제도미너 짚어봤고요. 오늘 퀴즈 내드렸는데 이것 정답 많이 주면서 한 분이 이런 얘기 해주셨네요. 아버지께서는 이것을 모으는 게 취미셨습니다. 저도 고3 때 이것 모으려고 해마다 막 다녔는데 이런 얘기합니다. 생각해보니 그러네요. 이게 화폐의 의미보다는 또 수집의 의미도 있는 건데 또 저금통에 이것 넣는 재미 없어지면 어떡하나 이런 얘기도 많이 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정답 많이 보내주십니다. 아직 시간 남았거든요. 이것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화폐입니다. 동그랗고요. 예, 금속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힌트 더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긴급진단 이어갑니다.
부동산 긴급 진단. 네, 돈도 중요하고 수입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집과 또 터전만큼 중요한 게 있겠습니까? 오늘 개편 후에 처음 인사드립니다. 부동산 긴급진단 알투코리아의 김희선 전무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부동산 뉴스도 증권 뉴스처럼 보시는 분들 많이 우려가 있는데 서울 아파트 또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이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고요. 어떻게 흐를 것 같습니까? 예, KB 국민은행 조사에 따르면은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전국 주택 가격의 전세가율이 66.4%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특히 수도권 지역은 67.7%를 기록을 하면서 전세가율이 1998년 12월 조사 이래 17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특히 이제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매매값에서 전세값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74%가 되고요. 연립주택의 경우에도 65% 정도 됩니다. 네. 전반적으로는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하는 집주인들이 증가를 하면서 전세 매물이 점점 감소를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전세값이 더 올라가는 악순환에 지금 빠져 있는 게 근본적인 원인일 것 같고요. 네네. 특히 수도권 지역은 올해 같은 경우에 재건축에 따른 이주 물량 증가가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 이 때문에 올해도 수도권의 전세값은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하지만 지방시장의 경우에는 입주 물량이 증가하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전세라는 게 좀 독특한 우리나라의 제도기도 한데 대부분은 이제 월세를 사시던 분들이 전세를 딛고 매매 이렇게 내 집 장만 이렇게 가는 방식인데 앞으로 전세 시장 계속 안 좋아질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100% 전세 시장은 점점 축소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금리가 낮아짐으로 해서 전세 보증금을 가지고 은행에 넣어서 수익을 내는 구조나 또는 시세 차익에 효과를 내는 레버리지 수단으로 삼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보다 더 수익성이 좋은 월세 선호도가 높아져서 보증부 월세 시장으로 바뀌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이 흐름은 많이 준전세, 반전세 또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이럼에도 불구하고 또 부동산 시장에 불안 요소가 하나 더 있습니다. 미분양 주택인데요. 지금 또 이 미분양 주택 증가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감소를 하던 미분양 주택이 작년 하반기부터 다시 늘어나기 시작을 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네. 실제 이제 미분양이 늘어난다는 건 비교적 호황 국면을 보였을 때 분양 시장부터 침체가 오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작년 11월 말 현재까지 집계되는 미분양 아파트가 39,700호 정도 됩니다. 네. 아직까지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고 볼 수는 없겠고요. 다만 과거에 2008년 그 부동산 경기 침체기에 들어설 때 미분양 물량이 증가하면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침체기에 돌아섰었던 경험을 비추어서 볼 때 미분양이 증가하면 시장이 좀 위험한 경고 신호가 켜지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지금 보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과거와 지금을 비교하면 최근 10년간 가장 미분양이 많았었던 2008년 시점에는 약 16만 5천 가구 정도가 미분양이었거든요. 네네. 현재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 비해서는 3분의 1 정도 수준에 불과한 거고요. 네. 특히 미분양의 성격도 중요한데 과거에는 8호제곱미터 이상의 대형 아파트의 미분양이 많았다면 네. 지금은 중소형 공급량이 늘어나면서 중소형 아파트의 미분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추가적으로 신규 공급량이 소폭 줄어들기 시작을 하면 시장에서 아직까지는 흡수 가능한 물량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너무 우려를 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인구수는 줄어도 가구수는 줄지 않는다 이런 평가도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미분양을 또 어떻게 봐야 되느냐 여러 요소가 있겠지만 할인주택도 나오고 있고 구매력이 떨어진 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되는데 또 반대로 신반포 자이 같은 경우는 최고 분양가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이게 약간 좀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통상적으로 분양시장의 경우에는 기존 아파트 값이 강세를 띠기 시작하면 분양가도 상승세를 보이고요. 또 성역 경쟁률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분양가도 그거에 힘입어서 가격이 올라가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네네. 작년 한 해 동안 분양시장이 아주 극도의 호황을 보였기 때문에 분양가도 자연적으로 상승을 했었는데 네. 하지만 고분양가라고 해서 무조건 다 성공을 했었던 건 아닙니다. 네네. 특히 강남권의 경우에는 항상 수요가 두툼하게 받침을 하고 있고 최고 분양가를 경신하는 지역이긴 합니다. 작년의 경우를 놓고 보면 강남 재건축 아파트는 3.3제곱미터 기준으로 봤을 때 4천만 원,
네. 전후로 흥행이 좀 엇갈리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서 네. 일단 올해 분양에 나온 신반포자이가 어떻게 될 건지 초미의 관심이 쏠려 있는 상황인데요. 네. 4천만 원 이하의 분양의 경우에는 조기 완판에 모두 다 성공을 했었고요. 네. 반면에 4천만 원이 넘었었던 단지도 두 개가 있습니다. 네네. 반포 센트럴 프루지오 서밋하고 그다음 반포 레미안 아이파크는 4천만 원이 넘었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 초기 완판은 되지 않았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올해 분양 스타트를 걷는 반포자이가 지금 3.3제곱미터당 분양가가 4,290만 원대로 책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네네. 지나친 고분양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경고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제 청약을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실차익에 대한 관점은 좀 낮추시고 오히려 실거주 목적에서 나한테 꼭 필요한 주택인지를 따져보고 청약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실거주 목적의 청약, 실거주 목적의 매매가 항상 좀 진리처럼 얘기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시간관계상 여기까지만 듣겠고요. 다음 주에 또 연립 다세대 주택 거래라든지 또 다른 소식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알투코리아의 김희선 전무였습니다.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장사를 하다가 급하면 잠깐씩 문을 잠그고 갈 수밖에 없는데 손님들한테 미안하죠. 한 번이라도 시원하게 아는 사람끼리 통하는 대한민국 1등 브랜드 CJ 제일제당 전립소 080-000-9988 1등 브랜드는 07년에서 14년 식약처 소팔메토 생산 실적 기준입니다. 잇몸이요. 괜찮다가 피곤하면 또 들뜨고. 그래서 전 인사돌 플러스 시작했어요. 염증에 좋은 생약 성분을 더해서 차이가 느껴지는 거죠. 너무 편해졌어요. 홍은희 씨도 잇몸이 좋아졌습니다. 붓고 시리고 피날 때 인사돌 플러스. 인사돌 플러스. 어쩜 이렇게 좋아지죠? 잇몸이 아주 편안하죠. 네, 생생경제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순서 여기까지고요. 퀴즈 정답도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습니다. 한 분은 굉장히 경제 감각이 돋보이네요. 1291 쓰시는 분. 동전. 이게 없어진다면 오래된 동전은 희소성이 더더욱 높아지겠네요. 네, 이 와중에 동전으로 재테크를 또 생각하시는 분들 역시 생생경제 애청자이십니다. 많은 분들 중에서 오늘 정답자 1511 뒷자리 쓰시는 분입니다. 정답 동전. 편리해지고 제조비용 감소되고 다 좋은데 어르신들은 잘 적응할 수 있을까요? 네, 정말 따뜻한 마음 정답으로 뽑았고요. 8667님 앞서 제가 소개했죠. 동전. 어릴 때 동전 모으는 게 취미셨다고요. 아버지와 또 아들이 같은 취미를 갖고 계셨습니다. 두 분께는 말씀드린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생생경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우성이었습니다.